자, 무역 이론인데 우선 이렇게 이제 국제 무역 이론에서 분석하는 주제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무역 이익에 관한 얘기. 지금 뭐 전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자유무역 하자고 말들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죠. 그 말은 보면은 무역을 하게 되면 서로 이익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서로 무역하자고 그러겠죠. 어느 한쪽이 손해라면 무역 안 할 겁니다 말이에요. 그럼 무역 이익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나라가 서로 무언가를 사고 팔고 그렇죠? 교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무역의 가격을 우리는 교역 조건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을 할 때 결정되어지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교역 조건 결정 문제입니다. 대개 요거를 우리가 무역 이론 그러지. 그리고 요거 분석한 때 전제는 다 자유무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무역, 보호무역 용어는 알잖아 우리가, 그렇죠?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 물건이나 마음대로 수출입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두 가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지난번에 그 불행한 일도 있었고 그랬죠. 그 WTO 하는데 강요회의 하는데 가지고 자살하신 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은 자유무역이지만 나라마다 형편이 달라. 완전히 자유무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호무역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무역 정책이 되겠죠. 보호무역과 관련된 어떤 식으로 보호무역을 하는 거냐. 그래서 무역이론에서는 요 세 가지가 주제야. 그럼 이제 요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각각 한두 개 주제씩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론과 무역정책. 그럼 먼저 이제 무역 이익에 관한 얘기부터 해보십시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대부분 시험 출제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나라가 무역을 그렇죠 서로 즐겁게 평화롭게 한다는 것은 두 나라가 뭐 서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할 거다, 그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그 전에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실력 발휘해가지고요 한번 얘기해봐. 중상주의 시대다. 그럼 이게 어느 때 시대겠어요? 중상주의 시대. 그렇죠. 산업혁명 직전 그 시기입니다. 그렇지. 콜럼버스, 마젤란, 뭐 아메리고 베스코프치, 뭐 신대륙 발견 시대, 뭐 그렇게도 말하는 부분이지. 그때가 중상주의 시대.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콜럼버스가 미국에 왜 갔을까? 1. 본토 인디안과 만나서 담배를 나눠 피우며 친선도모하기 위해서 갔을까? 그렇죠? 자, 이 시기는 어떤 세상이냐면 상업이야, 상업. 중상. 그 전 시기는 뭘까? 여러분이 한번 용어로. 중농주의 시대. 중농.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자본주의 그러는데요. 자본주의가 인류가 시작하자마자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농자본주의지. 농업자본, 중농자본주의, 그 다음에 중상자본주의입니다. 지금은 산업자본이죠. 전부 공통적 특징이 자본주의야. 뭐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지만은 생각해보면은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뭐예요? 노동과 자본 중 누가 주인 되는 세상이요? 네, 사람이 아니야. 그죠? 옛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아왔어, 지금. 그렇지? 자본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에 산다고. 근데 이건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그렇죠? 하여튼 돈을 벌려고 그래. 돈을 축적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본이 돈이죠. 나는 달라.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달라. 글쎄 요새 고승분들께서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죠. 그 어른들은 평생 살면서 이런 것을 초탈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 빼놓고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다가 세상 떠나는 게 그냥. 그거 보면 그렇죠. 인간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딱지치기 하나 요즘도? 딱지치기 해요? 구슬치기. 옛날에 저희 때는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근데 그거 희한하거든. 유치원만 댕겨도 말이야. 사내 놈들은 모여가지고서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한다고. 딱지 그거 냄새나는 거. 종이로 접는 거니까 냄새나. 장마철 되면. 그렇지? 무조건 따려고 그러죠. 그거를. 구슬도 그냥 따. 저희 집도 아들이 4년째인데 저가 장남이야. 저하고 막내는 나가면 맨날 잃고 와. 둘째 놈은 나가서 동네 걸 싹 쓸어와요. 딱지치기를 하면 한 포대씩 따와. 온 동네 구슬을 다 따와가지고 한 바켓에다 담아놔. 그러면 두 놈은 가서 다 잃고 와. 그럼 이놈이 다시 나가갖고 아이 또 잃었어. 괜찮아. 그러고 나서 다 따온단 말이야. 그 어린 애들도 무조건 따서 모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너 왜 모으려고? 아무 이유도 없어. 이거 인간이 그런 것 같아. 너 돈 왜 모으는데? 그럼 새끼 밥 먹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농업자본주의는 뭐냐면 농사지어서 돈 모으겠다 하던 세상입니다. 중농자본가가 나오겠죠. 근데 이 농업자본가가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이거 성에 안 차지. 중농주의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대개 온대지방입니다. 그렇죠? 근데 농사만 지어서 돈 벌려니까 1년에 한 번 버는 것밖에 없죠. 이거 갖고 안 되겠어. 그 다음에 나서는 게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장사란 말이에요. 장사. 요 시기가 장사해서 자본 축적하려던 시기야. 그럼 조금 더 해볼까요? 요거. 그러면 산업주의는 뭐예요? 산업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상업자본가들이 돈을 벌다가 웬만큼 벌었어. 근데 그거 버는 거 가지고서 이제 성이 안 차죠. 어떻게 하자고 이제는. 제조업이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제조업을 해. 그 물건을 팔아. 그러니까 그냥 파는 것이 장사. 여기서 떼다가 저기서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판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무대기로 벌겠다 이거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결국 뭐에서 돈 벌 거냐 하는 것만 다른 거지 이게.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러죠. 지금 우리는 큰 변화의 과정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는 산업자본주의가 아니죠. 공장 굴뚝에서 돈 축적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축적이 돼? 어디서 돈 벌 수 있을까? 앞으로 세상은. 지식, 정보, 머리에서 나온다. 지금은 두뇌 자본주의, 뇌 자본주의 시대로 갔어요. 그치? 빌 게이츠 돈 버는 거 보면 뭐 걔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쵸? 결국 머리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또 요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그런 거. 컬처, 그죠? 테크놀로지. 그러면 문화사업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전부 아이디어죠. 머리에서 나와. 옛날에는 공장 굴뚝, 옛날에는 장사, 농사지어서 돈 벌겠다. 이제는 머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나와 돈 버는 게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시대 변화를 민감하게 보고 정보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 잠자는 시간 4시간, 5시간 줄여야지 뭐. 그치? 그죠?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이쪽으로 다시 와요. 그러면 이제 산업자본주의 직전 시대가 상업자본주의입니다. 장사야. 여기서 물건 떼다가 저기서 물건 팔고 돈 버는 세상인데 국내에서만 장사하다 보니까 그것도 피곤하다 이거지. 외국과 장사. 그게 무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상주의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시작한. 근데 이 시기의 특징은 뭐나 하면 국부, 웰스죠. 내셔널 웰스. 국부를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으로 보았다. 이제 어떤 나라가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나라는 부자다. 그게 없으면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 시대에서는 국부가 금은 보화량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역에는 전쟁이 수반된다 이거지.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왜 전쟁이냐? 자, 다른 나라한테 수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나라하고 무역해가지고서 내 돈 벌어야 되겠는데 수출, 재화와 용역을 다른 나라에 팔았어요. 그 대가로 받아오겠죠. 뭘 받아와? 금을 받아오겠죠.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을 수출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부터 금을 받아오게 되니까 금이 수입된다 그러고, 다른 나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수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거는 내가 다른 나라 물건을 샀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그렇죠? 금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상태가 되겠지. 자, 그러니 야단났죠? 국부가 금인데 수출하면 금이 들어와서 국부가 증가하지만 수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역적질이 아니죠. 그죠? 수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금을 지불했다. 국부가 감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부인데 지켜야 되겠지 이거. 그러니까 국부를 지키려니까 어떻게 돼? 중상주의 시대 때 기본 논리는 얘는 늘리되 얘는 막자 이거지. 다른 나라부터는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만 수출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포르투갈하고 포르투갈이 이기죠. 포르투갈 스페인부터 스페인이 이겨. 마지막 붙은 게 뭐야? 스페인 무적 함대하고 뭐 넬슨 제독하고 붙죠. 가지고 영국이 이긴단 말이야. 그게 무역 전쟁이다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중상주의 시대 때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다. 그렇죠? 합치면 0이야. 그렇죠? 어느 한쪽에서 이익이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손실이다 이거지. 왜? 금과 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손해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전쟁해서 그렇죠? 수입은 막고 수출은 늘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와 무역한다고 하는 것은 국부의 쟁탈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그렇죠? 아주 경제 전쟁이 많던 시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생각이 크게 바뀌겠죠. 우리가 아담 스미스 자본주의 최초의 이론서를 국부론 그랬단 말이야. 그죠? 국부론의 책 이름이 그거지. 국부의 원인과 본질에 관한 연구. 그러니까 중장주의 시대 때는 금과 은이 국부였는데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는 뭐예요? 금과 은이 국부가 아니고 뭐가 국부라고? 거시경제학에서 뭐가 국부라고 정했나요? 국부가 뭐였지? 아니 별 얘기 아니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생각해 봐봐. 거시경제학 첫 시간에 했던 게 무엇과 무엇이 결합해서 생산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생산력이 국부다 이거야. 그럼 뭐가 투입돼야지 생산해요? 토지. 아니다. 인구. 그 다음에 토지 플러스 자본재지. 이게 뭐라고? 이게 국부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잘 봐봐. 뭔가 만들어야 돼. 그렇지? 이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걸 팔아서 돈 버는 세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부가 뭐겠어요? 그 나라의 생산력, 즉 뭐야? 요소 부전량, 그죠? 그 나라의 기술 수준 이런 게 국부가 되겠지.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제 국부가 금과 은이 아니다 이거야. 생산력이 국부다. 그러니까 금과 은을 다투기 위해서 전쟁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무역을 하면 모두 이익이다. 제로섬이 아니다 이거죠. 플러스섬이야. 그죠? 어느 한쪽은 손해보는 게임이 아니다. 둘 다 이익이 되는 게임이다.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한 분이 바로 아담 스미스죠. 그 이론을 우리가 절대 우위 이론 그래.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본주의 무역 이론 시작인데 배경은 저렇습니다. 배경은 보호무역 할 필요가 없다. 무역전쟁 왜 하냐 이거지. 자유무역하자. 두 나라 모두 이익이다 이거지. 자, 그럼 요거 이제 잘 챙겨봐야 되는데 이 이론의 가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동가치설. 요거 우리 앞에서 알죠?
자, 여러분, 노동가치설 뭐였지? 미시경제학에서 했을 때 상품의 가치는 투하 노동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죠? 상품 가치는 노동량, 얼마를 투입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품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는 오로지 뭐다? 그쵸? 뭐 이렇고, 따라서 분배 문제도 있었고, 미시에서 봤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이제 고전학파 얘기니까 노동가치설이 전제가 돼 있어요. 노동만이 가치 창출 요소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론에서 어떻게 되냐면 생산을 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서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죠. 현실에 있어서 노동 대신에 자본, 자본 대신에 노동 이렇게 대체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노동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야. 또 한 가지 가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노동만 가지고 생산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 또 하나 가정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어떻다고? 일정 불변하다. 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수학 체감 법칙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단순화하기 위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일정하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이론의 핵심은 절대 우위 개념이죠. 요거를 챙겨봅시다. 요 두 가지 이제 가정하에서 절대 우위 개념. 그래가지고 결론은 자유무역하면 모두 이익이다 하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표를 놓고 공부해보면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쌀과 뭐 옷을 생산한다. 근데 한국은 똑같은 쌀 한 단위 생산하는데 쌀을 100단위를 투입해야 되고, 미국은 노동을 80만 투입해도 된다. 80. 똑같은 옷 한 벌 생산하는데 한국은 노동을 50만 투입해도 되고 미국은 노동을 예를 들어서 100 투입해야 한다. 뭐 이런 예를 한번 간단하게 그냥 줘보자고. 그럼 여기 수치는 다시 한번 얘기해. 여기 수치는 뭐라고요 지금? 투하 노동량이다 이거죠. 투하 노동량. 자, 그럼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개념 금방 왔지. 절대 우위. 여러분, 쌀에 절대 우위를 갖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미국이겠죠? 옷에 절대 우위를 갖는 나라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위는 뭐야? 적은, 그쵸? 노동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 그게 그 나라의 절대 우위품이다 이거지.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노동을 적게 투입하고도 생산할 수 있다. 그럼 그 나라는 그 상품의 절대 우위를 갖는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요. 한국은 어떤 상품의 절대 우위라고? 한국, 옷. 미국은 쌀. 그러면 결론은 뭘까? 절대 우위 이론. 그렇죠. 절대 우위품 생산해가지고 수출해서 절대 열이품을 수입하자 이거지. 그러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이다 하는 게 결론이야.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런 예를 갖고서도 이제 얼마나 무역 이익이 발생했을까 이런 거 계산해봐라 하는 것도 시험 문제인데 지금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개념만 알면 된다 말이지. 이것이 절대 우위론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자, 니네가 봤잖냐 이거죠. 이런 간단한 예를 보여주면서 자유무역하면 모두 이익이다. 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대목이 오면 흥분하죠. 드디어 경제학이 인류를 전쟁에서 구했다 이게야. 그치? 지금 경제전쟁은 없죠. 경제적 목적으로 전쟁하진 않아.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의의를 갖는 거지. 과거의 그 무역에 관한 이론은 전부 전쟁 이론이라는 거야. 제로섬 게임이다 이건. 그러니까 반드시 수출은 해야 되고 수입은 막아야 한다. 보호무역,
그것이 전제였는데 이제 자유무역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론이 최초로 체계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말이요, 이 이론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요거를 숫자를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다고 그래요. 봐, 현실이. 자, 그러면 한국은 두 상품 모두에 대해서 어때요? 절대 열이죠. 미국이 두 개 모두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되지. 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 스미스 이론에만 따르게 되면 이런 경우는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있을 수 없다 이거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모두 어느 한쪽이 열위 또는 우위가 될 때도 현실에 있어서 무역을 하고 있더라 이거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남북한 무역하죠. 북한이 우리보다 비교, 자, 절대 우위 품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또 60년대에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열심히 무역했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미국보다 절대 우위 품목이 있었을 것 같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은 열심히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나온 이론이 데이빗 리카도 이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비교 우위. 이거는 뭐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도 많이 쓰죠. 친구 사이에도 얘는 뭐 이거 비교 우위가 있다. 그렇게. 절대 우위는 없더라도 비교 우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적 무역 이론에 있어서도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 우위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교 우위는 뭐냐? 이거 갖고 따져보죠. 요 예를 가지고 그냥 봅시다. 그러면 가정은 요거하고 동일해. 가정은 아담 스미스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비교 우위 개념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럼 비교 우위가 뭐냐?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받치죠.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판별법. 그러면 지금 이 예에서는 한 나라가 전부 비교 우위, 한 나라가 전부 절대 열이가 되는데, 비교 우위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거지. 판별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십시다. 근데 요령은 이래. 요령은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절대 열이국 중심으로 판단해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에서는 어느 나라가 절대 열이국이야? 한국이죠. 그럼 한국 입장에서 봐봐. 한국 입장에서 해보는데, 먼저 대미, 그 미국에 비해서 쌀 생산비는 몇 배냐? 그치? 쌀 생산비. 또 대미 옷 생산비는 몇 배냐? 따져보자 이거지. 자, 쌀 생산비는 몇 배죠? 미국은 80, 한국은 100이죠. 계산해보면, 이거 예를 잘못 떠가지고 헤맨다. 그죠? 1.25배 들어가지? 생산비가. 그죠? 미국은 노동을 80단위만 투입하면 되는데 한국은 100단위야. 나눠보면은 미국에 비해서 1.25배다. 맞나요, 이거? 옷 생산비는 얼마지? 50 들어가는데 미국은, 한국은 100을 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몇 배야? 2배죠. 자, 그럼 여러분 결론 한번 내봐봐.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둘 다 어때요? 생산비가 더 맥히죠? 절대 열이야. 그런데 자, 절대 열인데, 그렇다면 비교 우위는 뭘까? 둘 다 절대 열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어떻게 된 거라고? 덜 절대 열이인 거. 그게 비교 우위가 될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어떤 게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가 될까요? 쌀이다 이거지.
예는 잘못 줬다 그러죠. 그죠? 우리 이 예대로 충실합시다. 그럼 이제 옷은 2배고 쌀은 1.25배만 들여도 된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쌀이 낫다. 우리나라는 쌀이 비교 우위가 되는 것입니다. 쌀이 비교 우위. 물론 미국 입장에서 따져볼 수도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 따질 수 있겠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절대 열이국 입장에서 한 번만 해보면 되겠죠. 반대 것은 이제 미국의 절대 비교 우위가 될 거니까. 한번 연습은 해볼까? 처음 나왔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자고. 요거는 지금 이제 한국 입장에서 따져본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 대하여 쌀 생산비가 몇 배입니까? 10분의 8이네요. 그렇죠? 10분의 8이니까 얼마 이거? 5분의 4 0.8배. 그치? 근데 옷 생산비는 어때? 50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0.5만 들이면 되지.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선 쌀과 옷 생산비가 모두 한국보다 싸요. 그죠? 절대 우위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비교 우위는 뭐가 될까? 둘 다 절대 우위야. 그러니까 더 절대 우위인 거. 그치?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뭐겠어요? 쌀이요, 옷이요. 사실 쌀은 생산비가 80%죠? 0.8배. 80%만 들이면 되고, 옷은 반만 들여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해? 그쵸? 옷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옷이 비교 우위가 된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요령은 절대 열이국 입장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건 소수점 계산이 금방 나오니까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열이국 입장에서 따져보면 실수 없이 바로 우리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비교 우위의 개념이에요. 자, 소리내서 한번 말해 주십시오. 어떤 상품 둘 모두에 대해서 절대 열이국이 있다. 둘 모두의 절대 열이국. 그 나라는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덜 절대 열이인 거, 그치?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둘 모두에 대해서 절대 우위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에 비교 우위? 그 중에서 더 절대 우위인 거, 그치? 자, 그리고 이것도 결론은 뭘까, 이제? 아까 여기는 절대 우위 품목을 생산해서 수출하라. 절대 열이는 수입해라. 여기는 그쵸? 비교 우위 품목을 생산하고, 그죠? 그걸 수출하고 비교 열이 품목을 수입해서 쓰면 그 나라가 두 나라 모두 이익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요, 우리 요 예를 놓고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할 필요 없고 이것만 보면 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한국은 우리 요 예에서 어디에 비교 우위라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 쌀을 생산 많이 해갖고 수출하고 그 수출한 대가로서 옷을 수입하면 되고, 미국은 옷을 많이 생산하고 그 중에 일부 수출하고 그 수출한 거 가지고서 쌀을 수입하면 그러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이 아담 스미스 절대우위, 리카도 비교 우위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그죠? 비교 우위 판별법.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게 되니까 요 개념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저 표를 보시고 잘 구분만 해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더 한번 하고 갑시다. 뭐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도 나오죠. 근데 이렇게도 나온다 이거지. 뭐냐면 이제 판별법 두 번째 경우인데,
비율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비율로.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저 왼쪽 표를 한번 봐봐. 지금 저 왼쪽 표가 나타내는 수치는 뭐였죠? 그치? 노동 투입량이죠. 원래는 노동 투입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 투입량이라고 이해해도 좋고 요 수치를 그 다음에 뭘까? 코스트, 생산비로 봐도 좋죠. 왜냐하면 노동 투입량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생산비가 많이 맥힌다고 볼 수 있겠지. 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 품목은 그 가격이 어떨까? 그렇죠.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는 노동 투입량으로 이렇게 수치 예를 들어서 봤지만은 이거를 노동 투입량이 아니라 생산비로 해도 좋고 아니면 생산물 가격으로 해도 좋다 이게요.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고. 이렇게 코리아 그리고 여기가 PX 예를 들어서 뭐 재팬 아메리카 합시다. 미국 이렇게. 자, 그럼 요 식을 해석해봐. 이게 무슨 소리일까? 무역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죠. 무역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 안에서 XJ, YJ 가격 비율이죠. 요건 무역하기 전에 미국에 있어서 XY 가격비야. 그러면 자 이렇다. 이게 3이고 2고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지. 그랬을 때 한국, 미국은 각각 어떤 상품의 비교율을 갖겠는지 한번 판별해 달라 이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설명 필요 없죠.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시지.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3이라는 말은 뭐지? X의 상대 가격이죠. 상대 가격이 YJ량으로 표시해 봤을 때 3개다. 요거는 2개다. 이 말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똑같은 XJ를 만드는데 그제 들어간 생산비, 들어간 노동량, 그 가격이 어느 나라가 비싸다고? 미국이 비싸죠. 그렇죠? X의 상대 가격이 미국이 비싸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볼 때 노동 투입량, X의 노동 투입량이 많다. 그렇죠? X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한국에 비해서 해석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뜻은 한국에 비해서 그 물건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노동이 많이 투입됐다 이거야. 그러면 결론. 그렇다면 이게 크다면 미국은 어떤 상품이 비교 우위가 될까? 그렇지. Y가 비교 우위가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X가 비싸.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그러니까 X가 비교 열위가 되겠죠. 작아. 그러니까 한국은 X가 비교 우위가 되겠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습 한번 하고 갈까?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되냐 이거지. PA, PB 이게 코리아 BP인데 PA, PB, 재팬 이렇다. 그럼 한국은 어떤 상품의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쵸? A가 비교 우위 되겠지? 일본은 B가 비교 우위가 된다. 그쵸?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렇게 절대 수치를 주고 묻는 경우가 있고 비율로서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시험 문제는 둘 번갈아 가면서 아주 잘 나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어렵지 않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2개 무역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지금 요 두 이론, 아담 스미스 무역 이론, 리카르도 무역 이론, 요 2개를 우리가 고전적 무역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고전적 무역 이론에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완전 특화. 완전 특화. 자, 그럼 이제 단어로 봤을 때 느낌은 금방 왔죠. 그치? 무역을 하는데 완전 특화한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만 쭉 놓고 보더라도 상황은 이제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특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특화. 그렇죠. 우위를 갖는 품목의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걸 수출해가지고 열이 품목을 수입하겠죠. 그러니까 국내 생산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우위품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열이품의 생산량은 줄겠죠. 그게 특화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다고? 그래, 그러니까 완전 특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걸까? 그죠? 절대 열이나 또는 절대 우위나 또는 비교우위 품목만 생산한다 이게. 그러니까 열이 품목의 국내 생산량은 0이라는 소리가 되죠. 이거 비현실적이지. 아무리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열등한 열이 품목이더라도 하나도 생산하지 않을 거다. 그거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요런 이제 비현실적인 결론을 갖고 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용어만 좀 보고 가면 되는데 이게 갖고 오게 되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왔냐면은 저 가정이 비현실적이야. 가정이 비현실.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빨리 말해봐봐. 뭐가 비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야? 노동만 가지고 생산한다. 그죠? 노동 자본 대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거지? 노동만 갖고 생산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항상 일정하다. 수확체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야. 이런 비현실성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요. 자, 하나만 하고 갈게. 요소 대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PPC 생산 가능성 곡선이라는 걸 했었죠. 기억났나? PPC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여러분 PPC의 원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어? 원점에 대해서 오목했단 말이죠. 그렇죠? 후생경제학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요 문제에 있어서 요 두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게 되면은 생산 가능성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오게 돼요. 왜 그런가 하는 거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또 결과는 완전 특화한다 이거지. 그런데 현실은 이렇지가 않아. 오목해야 돼. 그 오목한 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뭐였냐면 오목한 이유는 MRT PPC의 기울기였죠. 한계 전환율, 한계 변환율. 얘는 체증해야 돼.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다 이거야. 그러면 원점에 오목해야 돼. 그래야 하는데 직선으로 나온다. 직선으로 나왔으니까 MRT는 일정하다 하는 얘기죠. 이게 복잡하고 잘 오락가락하면 뭐 그냥 지나가도 되겠어요. 결론만 이렇게 잘 챙겨보면 돼. 자체를 그냥 지금 단계에선 지나가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거지.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우하향하는 직선이 돼버린다. 말이 안 되는 모형이 돼. 완전 특화한다 이거지. 근데 현실은 이래.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고전적 무역이라면 근대적 무역이론. 개념은 리카도의 개념 그대로야. 리카도의 비교이론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다만 이 두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만 완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 노동, 자본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어떻게 돼요? 체감한다. 일반적으로 바꾸고 그러면 PPC 곡선도 원점에 오목하게 되는 일반적인 상태가 되고 그리고 여기 봐봐.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 특화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부분 특화. 그렇지? 부분적으로만 특화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열이 품목의 생산도
일부 한다. 그렇죠? 일부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봐봐.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무역 이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자유무역을 하면 모두 이익이다. 그럼 칠판 저 왼쪽 소부터 한번 보고 나오자고. 그러면 최초가 아니라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이전 중상주의 시대 때는 어떻다고요?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은 이익 보고 한쪽은 손해보는 게임이다. 그렇게 봤던 이유가 뭐라고? 금은이 국부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산업자본주의로 바뀌면서 견해가 바뀌게 되는데 최초 이론가가 아담 스미스 절대우 이론이죠. 이런 가정하에서 그렇죠? 절대우위 기준으로 무역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이다. 이것이 한 단계 현실화된 게 뭐예요? 비교우위죠. 절대우위 겹치더라도 무역이 가능하다. 비교우위만 있으면. 그래서 이것이 비교우위 이론이었고, 근데 이 두 가지 비교우위 이론의 문제점은 뭐예요? 완전 특화. 이제 이 문제를 해소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현실 경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무역 이론. 개념은 리카도 개념 그대로 갖고 오되, 그죠? 두 가지 가정만 바뀌게 되면은, 그죠? 이게 근대적 무역 이론이다, 이게. 근대적 무역 이론의 기초도 리카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역시 우리 이제 안 해지만은 근대적 무역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을 해봐도 자유무역하면 어떻다고? 모두 이익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모두 무역이다. 무역 이익을 보게 된다. 예, 그래서요, 이제 요 얘기는 끝을 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런 얘기가 쫙 써 있는데, 839페이지를 보면, 그림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림 설명이. 그쵸? 거기 보면 뭐 한국과 미국의 생산 가능성 곡선 이래 놨습니다. 그치? 근데 생산 가능성 곡선 그림의 모양이 어때 지금? 우하향하는 직선입니다. 이게 고전학파, 고전적 이 무역 이론을 반영을 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죠. 그림 27-2 그림을 봐봐. 자, 거기는 한번 잘 보지. 한국, 미국 그렇게 그려놓고 말이죠. 우선 왼쪽 한국 그림 보게 되면 A 프라임 점을 한번 봐봐. 괄호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교역 후 소비점. 그럼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 그림으로 설명되어진 무역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역을 안 했다면 우리는 어디서 소비할 수밖에 없어? 생산 가능성 곡선. 그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거밖에 안 되지. 그 안에서만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자유무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우리 생산 가능 곡선 밖에서 즉 우리 생산 능력 이상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수치의 예를 가지고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 밖에서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어떻게 된 거야? 좋아졌죠. 폐쇄 경제하는 것보다는. 이제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바로 그 무역 정책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우리 중간에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요, 잠깐 쉬었다가, 아까 우리가 분석할 때 두 가지 더 봐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교역 조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무역 정책에 관한 문제. 이거 두 개 얘기를 마저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